아내 잃은 남편은 호라비, 남편을 잃은 아내는 과부,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는 표현을 하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겐 아무런 호칭이 붙지 못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어떤 고통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그 상처가 아물 수 있겠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그 괴로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혹한 비극이라 아마 무어라 부르는 호칭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맞습니다. 전 얼마 전 그러한 참혹하고 가슴 아픈 비극을 겪었던 부모예요. 사연을 쓰는 지금도 제가 딸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아이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내 아이가 주는 신호를 조금만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하는 후회와 원망 속에서 절 망칠 뻔 했었던 적도 있고요. 사적 복수라는 말이 있죠. 딸을 처음 잃어버리고 나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법치 국가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법이 바로 서 있으니 잘못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딸이 겪었던 고통을 그래도 갚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헛된 기대였습니다. 제가 신락 같은 희망으로 믿고 있었던 경찰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전 하나밖에 없는 딸의 원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직접 빼드는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고 잘못한 사람이 망하게 되는 당연한 이치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세상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은 딸을 잊지 않기 위한 일종의 일기이자 제 사적 복수의 회고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잘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혹시라도 세상에 다시 기어나오게 될 그놈들이 단 하루라도 편하게 발을 뻗고 살지 못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딸의 억울함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죄 많은 아버지가 펜을 들게 됐습니다. 그럼 무거운 마음으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당신 임신했는데 뭐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그러게, 우리 똘똘이는 참 엄마 고생도 안 시키지. 오죽 조용히 해서 내가 임신한지도 몰랐잖아. 여보, 난 정말 먹고 싶은 거 없으니까 당신이라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오늘도 연장 근무지? 식탁에 주먹밥 싸놨으니까 이따 출근하면서 꼭 챙겨가지고 가고. 늦었다고 식사 거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꼭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알겠지? 임신한 아내와 반지하 새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둘 다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를 찾아온 딸이 어찌나 선물 같았는지요. 옛날 얘기 속에 나오는 선녀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시집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죠. 배가 잔뜩 불러서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데도 어려운 형편에 괜히 제 마음이 불편할까 싶어 저한테 마음 편하게 뭐가 먹고 싶다, 뭐가 당긴다, 이런 소리 한 번을 안 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혼자 벌어서 사는 형편이다 보니 뭐 얼마나 여유로웠겠어요. 그래도 그땐 가족이 있었기에 무언가 희망이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 늦게까지 연장 근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절 기다리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와 딸애를 먹여 살려야지. 코피가 쏟아져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 오로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자면서도 인상을 쓰고 끙끙거리던 아내가 잠꼬대로 겨우 복숭아하고 중얼거리는 소리에 뒤척거리다 잠에서 깨서 밤새 문 닫은 과일가게 문을 두드리고 복숭아 두 알을 사서 깎아 늦잠을 잔 아내가 깨어나자마자 입안에 넣어줬죠. 자기가 복숭아가 엄청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란 아내가 참 예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있었으면 잠꼬대로나 겨우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성공해서 다른 건 몰라도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은 실컷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애들보다 체중 미달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나온 딸을 보면서 아는 자기가 모자라서 딸을 10달도 다 품어주지 못하고 세상에 내보낸 것 같아서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전 그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엄마 아빠 속도 모르고 누워서 그저 방싯방싯 웃고 있는 딸을 보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라곤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정말 사는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끊임없이 저희 가족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내가 이 집 사정 어려운 거야 잘 알고 있지. 아이 그래서 여태 별 얘기 안 하고 나도 월세 몇 달씩 밀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 자선 사업가야? 아니잖아. 이번에 애기 낳았다고 해서 봐줬다고 하지만 벌써 2달이야. 월세 3달 밀리면 그냥 방 빼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 알고 있지? 나도 이런 소리 하기도 싫어. 알고 있죠. 이번 달엔 워낙 나갈 돈이 많고 빠듯해가지고 제가 다음 달엔 월급을 가부를 받든 뭘 하든 어떻게든 월세 마련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여기 아니면 더 갈 곳도 없어요. 네? 딸애가 태어나자마자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이미 갑을 받은 월급도 더 없는 상황이었고 당장 밀려있는 월세에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한숨을 푹푹 쉬며 들어오는 절 아내는 딸애를 안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요. 무슨 흥부가 된 것 마냥 근처에 살고 있는 누님네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풀이 붙은 주걱으로 뺨이라도 얻어맞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고 어렵기만 한 건지요. 치영아, 너도 알잖아. 우리 또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내가 마음만 같아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도와주고 싶지. 그러지 말고 옳게 몸 좀 풀렸으면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는 게 어때? 낮 시간 동안에 애는 우리 집에서 잠깐 봐줄 테니까. 미안하다.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 우리도 애가 셋이라서 애 보는 거야 어렵진 않은데. 아니야, 누나. 그거라도 도와주겠다는 게 어디야.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지금 사정에서 무리일 것 같다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누이는 저에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낮 시간 동안에 애는 잠깐 봐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몸이 좀 풀렸으면 나가서 일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 넌지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가지고 나와서 몸도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지금도 여기저기 아픈데 제 앞에서 제대로 티를 내지 못하는 아내에게 나가서 일을 하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집에 돌아와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누이를 만나고 왔다는 걸 알고 있었던 아내가 따로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깨작거리면서 저녁을 먹고 상을 물리고 나니 딸애를 재워놓고 나서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아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요. 아직 몸도 안 좋은데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당신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원래 애 갖기도 힘든 몸인데 겨우한 임신이라고. 애 낳고 몸 관리 잘못하면 나중에 정말 골병 들 수 있다고.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잘못될까 싶어서 그래. 그래도 지금 별 수 있어? 여보, 지금 우리 사정을 봐봐. 당장 이 반지 하방 월세도 못 내고 있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당신이 이렇게 혼자 벌어가지고 집안 살림 감당하려고 그래. 나도 집에서 혼자 애 보고 있으면 당신이 밤 늦게까지 생고생하는 거 보고 있는 거 그게 더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그래도 형님께서 애 봐주신다고 하시잖아. 그것만 해도 어디야. 나가서 절대 무리해서 일 안 할 테니까 당신만 좋다고 하면 우리 소영인 그래도 남들 하는 거 흉내라도 내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 부모로서 그런 욕심 당연하잖아. 아내는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저랑 딸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곤 못 살겠다. 나가서 뭐 접시라도 닦을 수 있게 해달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고운 마음을 아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딱 잘라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아내에게 말을 꺼내진 못했지만 당장 아내가 나가서 뭐라도 일을 도와야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아침에 나가면 딸애를 누님 집에다 맡겨놓고 아내는 시장통에 있는 식당에 나가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큰 벌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는 건 조금 먹고 살만해지는 것 같은데 그 살만해지는 생활이 결국 아내의 몸을 갈아가지고 나온 거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신생아인 딸이 통 잠을 자지 못해서 중간중간 깨고 우는데도 제가 한 번을 잠에서 깨본 적이 없어요.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피곤한 제가 혹시라도 아이 울음소리에 깰까 싶어서 저희 아내가 거의 한밤중에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아이를 재운 덕분이었죠. 나란히 누우면 코를 찌르는 아내의 파스 냄새에 속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 당신 코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요즘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한번 다녀와 보지 그래. 어? 어디 몸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주말에 일 쉬기로 했으니까 그땐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집에서 푹 자려고. 나 원래 임신하기 전에도 코피 잘 나는 체질이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이번 주에도 계속 야간 근무라고 했었나? 오늘 회사 가서 근무 스케줄 좀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볼 테니까 내가 애 보고 있을 때 병원이라도 다녀오든지 해. 안 그래도 요즘 무리하는데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 아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월세를 밀리지 않고 먹고 사는데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저도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너무 안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 보면 우리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전에 하지 못했던 저축도 하고 이러다 보면 딸의 소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반지하에서 벗어나서 햇빛 잘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겠다. 머릿속으로 즐거운 계획도 세워보고 하면서 그렇게 살던 날들이었죠. 항상 기관지 쪽이 안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잔기침하고 코피를 자주 쏟던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저였고요. 아무래도 영 아내의 상태가 신경 쓰여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연휴가 붙어 있어서 연장 근로하면 수당이 꽤나 나올 것 같은데 근무 스케줄을 꼭 바꿔야겠어.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워낙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딸애가 이제 몇 살이더라? 난 갓난애기면 그냥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딸을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 조그만 애한테 무슨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서 끝일 것 같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돈이, 아유, 그 기죽이는 게 아니라 고생길이 훤해서 그래. 저 그냥 이번 주 연장 근무 전부 다 제가 할게요. 뭐 집에 당장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데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둬야죠. 순간 머릿속으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이 스쳐 지나가긴 했었지만 사장님 말대로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잘 아니까 당장 급하게 생겼으면 누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녀오라고 하든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남아있는 일을 제가 하겠다. 회사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직도 그때 제가 그냥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으면 결과가 조금 달랐을까 싶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연장 근무하고 나면 이번 달은 월급이 여유 있게 들어올 것 같다고 저축을 하고 나서도 한참 남을 것 같으니까 셋이서 가까운 데라도 어디 콧바람이라도 쐬러 다녀오자는 얘기에 아내가 힘없이 웃으면서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네요. 그런데 어디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을까? 단풍을 좋아하는 아내를 데리고 김밥이라도 포장해서 어디 근처 산에 가서 단풍놀이라도 다녀올까 하는 마음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뺨을 때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한참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직원 하나가 절 급하게 찾으면서 뛰어오더라고요. 전화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요. 아내도 그렇고 제가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회사로 절 찾는 전화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 싶었는데 누님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치영아, 아유 올케가 오늘은 집에서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3시에 아기를 맡기러 온다고 했었는데 애를 맡기러 오지도 않고 다시 전화를 해도 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내가 대문에다가 귀를 대보니까
소영이 우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아유, 지금 나도 어디 나갈 데가 있어가지고 나가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영 이상하고 찝찝해가지고 이거 혹시 올케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너한테 먼저 연락해보는 거야. 오늘 올케 뭐 어디 가기로 했던 건 아니지? 아, 너한테 따로 얘기했던 거 있어? 누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순간 몸속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외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만 같은 안 좋은 예감이 절 엄습하더라고요. 사장님에게 아무래도 집에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가봐야겠다고 작업복을 내팽개치고 그대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는데도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몇 번이나 어긋나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었죠. 그리고 제가 마주한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딸아이의 우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들리고 안방문을 확 열어젖히니 잠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의 아내가 딸아이를 끌어안고 잠들어 있더군요. 아니,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큰 울음소리에도 잠을 깨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지만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팔을 붙잡으니 이미 정신을 잃어 차갑게 굳어버린 아내가 힘없이 팔을 툭 하고 떨어뜨리더군요. 정말 팔 한쪽을 도려낸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소영 엄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러면 안 돼. 여보, 당장 눈 좀 떠봐, 응?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아무리 붙들고 흔들어봤자 제 절규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 리 없었고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온 노이가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구급차가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아내를 병원에 실어갔고 그렇게 전 나이 30에 아내를 잃고 3살 배기 딸아이와 세상에 덩그러니 남게 됐죠. 아내의 영정 앞에서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요. 제가 그때 회사 일을 나가지만 않았더라도 그저 피곤해서 그랬단 아내의 얘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듣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아내의 손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병원으로 끌고 가기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제 자신이 너무 끔찍하게 싫고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식장에서도 아내의 영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엄마 엄마 소리를 하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아내는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저 몰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도 큰 치료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건지 혼자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집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남겨둔 장문의 편지를 읽고 나서 전 다시 한번 제가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더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무리해서 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남겨둔 보험금과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는 딸의 뿐이더라고요. 솔직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괴로운 생각에 저도 술을 잔뜩 마시고 아내의 곁을 따라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턱에서 포기하고 돌아섰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 나라도 꾸역꾸역 버티고 살아야지. 이제 소영이한텐 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켜내고 나중에 당당한 모습으로 아내를 마주해야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아냈습니다. 그 뒤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내가 남겨놓은 보험금 덕분에 예전처럼 일을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당장은 먹고 살 수 있을 여유가 있는 상태였고, 전 그때부터 아내가 했었던 육아의 역할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를 홀로 키워내면서 보니까 아내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내가 얼마나 집안일에 무심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것 같은 때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제 엄마를 꼭 빼닮아가는 딸아이를 보면서 결심을 다잡았어요. 얼굴만 빼닮은 게 아니라 성격까지 제 엄마를 꼭 빼닮아갔더라고요. 본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걱정부터 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딸을 키우면서 다른 부모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영아, 너 이번 주에 수학여행이라며?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수학여행 동의서도 안 보여주고. 왜? 수학여행 가기 싫은 이유라도 있어?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 안 좋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아빤 소영이가 항상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걱정은 안 드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아빠한테 별다른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항상 걱정이라. 아무래도 아빠라서 더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빤 정말 소영이 너 하나밖에 없어. 소영이 네가 어렵고 힘든 일 있는데 아빠한테 말 안 하고 혼자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빤 그게 더 속상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든 말해, 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딸아이와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시간을 내서 찾아간 학부모 상담에선 딸애가 누구보다 의젓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담임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회사 동료를 통해서 곧 수학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깜짝 놀랐죠. 얘는 수학여행을 가는데도 왜 나한테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 며칠 동안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겨우 딸애한테 학교에서 혹시 친구들과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아닌 아빠한텐 편하게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도 항상 딸애와 얘기할 때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속상한 마음에 뭐든 털어놓아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 우물쭈물하던 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하고 운을 띄우더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냐고 무슨 문제냐고 하니까 수학여행 가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돈 때문에 그랬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나 대학 등록금 저축한다고 일 엄청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수학여행 이거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도 괜찮다고. 솔직히 나 뭐 학교에서 여행 가는 거 그렇게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빠가 그랬잖아. 대학 좋은 데 들어가고 나면 뭐 나중에 학교에서 어학연수며 뭐며 좋은 데 많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굳이 이번엔 안 가도 되겠다 싶더라고. 뭐? 누가 너한테 언제 그런 돈 걱정하라고 했어? 당장 수학여행 동의서 가져와. 아빠가 너한테 언제 돈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얘기했던 적 있어? 아빠 걱정하는 건 좋은데 소영아. 다른 애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아빠 속도 썩이고 그러면서 지내. 너 지금 이러는 거 너무 네 나이 같지 않은 행동이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알면 내 속이 얼마나 상하겠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수학여행 얘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는 딸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 번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애 앞에선 정말 피곤하다는 티도 내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물쭈물하는 딸에게 얼른 수학여행 동의서를 가져오라는 얘기를 하고 두둑하게 용돈까지 챙겨서 그렇게 학교를 보냈습니다. 아내랑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들 하는 거 그냥 평범하게 우리 딸아이도 하면서 살게 하고 싶다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이렇게 눈치를 보게 만들 수밖에 없구나 싶어 어찌나 미안하고 마음이 쓰이던지요. 그때 이후론 제가 먼저 나서서 딸의 지갑에 몰래 용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돈 때문에 어디 가서 싫은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물어봐서 요즘 애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이냐,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자기 입으로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딸아이를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챙겨주고 했었죠. 자긴 정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딸에게 그런 선물들을 억지로 쥐어주고 나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칠이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제가 준 선물은 신이 나서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에 꼭 세상을 떠난 아내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아서 짠하고 미안하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키운 딸아인 정말 속 한 번 안 썩이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 다 보내는 비싼 학원 한 번을 안 보냈는데도 전교 5등을 한 번을 벗어난 적이 없어 명문대학교 합격증을 타옥하니 제품에 안겨주기도 했어요. 해준 것 없는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된 건 다 제 덕이라면서
자기가 받은 졸업증을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에게 내미는 딸에게 꽉 끌어안고 저도 같이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고요. 자식 있는 부모님은 제 얘기에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식 키우는 거 정말 언제 다 끝나나 싶은데 대학 보내놓고 나면 아, 이제 자식 다 키웠구나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역시 그런 마음에 이제 한시름 돌렸구나 하고 딸의 대학 졸업장을 들고 가장 먼저 아내 납골당 가서 그래도 나 얘 이만큼이나 잘 키워냈네 하고 자랑까지 했었다니까요.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었던 딸은 영어 영문학과로 진학을 해서 뭐 한 학과에 몇 명이 나오지도 않는다던 교직 이수 과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기숙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얼굴 보는 건 힘들어졌지만 전화를 할 때마다 자긴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재밌다고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형편이 어렵고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든 애들한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신나서 얘기할 때마다 뭐 제대로 알아듣고 맞장구를 쳐줄 수 없는 아버지지만 웃으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해봐라. 네 꿈이면 뭐든지 다 응원해주마 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딸이 선택하는 길이라면 뭐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원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응원해주는 딸의 미래에 이런 선택지는 분명히 없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얼마 전에 인사도 다녀왔는데 다들 좋으신 분들이더라고. 내가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몰라.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대학원 진학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응? 아,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지금 네 앞가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인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졸업을 앞두고 어학연수를 다녀온 딸은 거기서 눈이 맞은 남자와 대뜸 결혼을 하겠다며 저에게 통보를 해왔어요.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 없었던 딸이었기에 그만큼 딸아이의 결혼 허락, 아니 결혼 통보는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물론 집안만 놓고 봤을 땐 딸의 말처럼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래서 더 의아했죠. 대체 저런 집에서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 딸애를 데리고 간다는 건가? 더 좋은 신부감은 널리고 널렸을 텐데 우리 집안 사정 뻔히 알면서 뭐하러 데리고 가겠다는 건가 하면서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사위는 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 생활을 오래 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돈 어른들은 모두 다른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위는 딸애한테 자기한테 시집 오면 나중에 너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할 수 있다. 우리 엄마도 아이 낳고 나서 교수 준비 시작해서 교수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전 인사를 하러 온 사위에게 대뜸 우리 딸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물었죠. 인사를 하는 내내 장난스럽게 실실 웃고 진지한 태도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사위의 모습이 영 못 믿었으니까요. 아무리 딸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뭔가 확신이 필요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에 사위는 뭐 그런 걸 묻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소영이는, 말을 잘 듣거든요. 저희 집이 기센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 얘기에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전 단칼에 반대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딸애는 저를 붙잡고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너무 사랑해서 꼭 결혼을 해야겠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뻔한 대답이라도 해주길 기다렸는데 기생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다니 그게 무슨 막말인가 싶네요. 그 말인즉슨 우리 딸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좋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랑만 가지고 해도 어려운 것이 결혼인데 결혼도 전부터 널 그렇게 홀대하는 사람한테 아빤 절대 너 못 보낸다. 아무리 네가 하는 일이라면 군소리 안 하고 다 좋다고 했던 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딸에도 이번만큼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한국말이 서툴고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아빠가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냥 다 응원해 줄 거라고. 내가 언제 아빠한테 내 말 들어달라고 부탁했던 적 있었어? 이게 내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내 뜻 그냥 따라주면 안 돼요? 나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집에서 며느리로 지내면서 앞으로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모자람 없이 키웠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딸의 입장에선 모자라는 것 투성이었겠죠. 솔직히 조건만 놓고 따지고 봤을 땐 딸애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결혼이라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지원해주지 못했던 것들, 시댁에서 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전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정말 얘 말대로 자기 꿈을 펼치고 사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싶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99가지라고 한다면 딸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한 가지의 마음에 드는 이유 때문에 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도 결혼 항복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준비하면서 딸은 엄청나게 행복해 보였어요. 제 주변에서도 다들 딸의 결혼 잘 시켰다고 딸이 가장 큰 혼수라더니 이렇게 좋은 집에 시집 보낸 절 보면 그게 맞는 얘기 같다면서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할 정도로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전 그런 조건들을 다 떠나서 결혼식장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놓고 사위의 손을 꼭 붙잡는 딸의 모습 하나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번엔 틀린 선택을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끝까지 아버지의 감을, 아버지의 촉을 믿었어야 했나 봅니다. 넌 시집 가더니 아버지 있다는 사실도 아예 까먹은 거 아니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끔 연락은 하고 지내야지. 시댁은 어때? 잘 해줘? 평창동이라고 하더니 집이 넓어가지고 그 안에서 길 잃고 그러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시부모님께선 잘 대해주시고 하긴 뭐 바빠가지고 서로 얼굴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기도 하겠구나. 아, 어머님께서 지금 안식년이라서 1년 동안은 집에 계시거든. 내가 뭐 살림 같은 걸 제대로 배운 적 없으니까 어머님이 집에서 나 살림 알려주신다고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 뭐. 그래도 다들 잘해주셔. 집도 넓고. 나 진짜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자주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시어머니 들어오셨나 보다. 아빠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다음부턴 전화하기 전에 나한테 문자해. 알겠지? 어머님이 지금 논문 쓰시느라 좀 예민하셔가지고 집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니면 그냥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끊어요. 평창동 부잣집으로 시집간 딸애가 그저 잘 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딸아이는 시집가고 나서 귀신같이 연락이 뚝 끊기게 됐어요. 처음엔 시집간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 직장 동료가 웃으면서 그런 저에게 딸은 시집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놓아주는 것까지가 완전히 끝인 거라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딸이랑 계속 같이 지내왔던 세월이 있으니까 갑자기 느껴지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더 유난스럽게 구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뭔가 딱 이렇다 하고 말을 할 순 없지만 딸애가 전화할 때마다 이상한 눈치가 있긴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엔 집에 한번 오지 그래.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집에 와서 하루 자고 가는 게 어려우면 잠깐 나와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이번 주에 언제가 시간이 괜찮겠어? 아빠, 내가 전화하기 전에 문자로 먼저 연락 달라고 했잖아. 이번 주엔 시간이 안 돼. 이번 주엔 시댁 제사 있어서 며칠 동안 계속 준비해야 할 것 같거든. 저녁에 내가 자리 비울 수도 없고, 내가 다음 주에, 아니, 다다음 주에 나중에 시간 되면 먼저 연락할게. 뭐? 지난달에도 시댁 제사라고 하지 않았어?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아? 처음엔 딸이랑 편하게 전화 통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저와 연락을 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기 전에 미리 문자로 지금 통화 괜찮냐 연락을 하지 않으면 통화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말로는 지금 교수 생활 중에 안식년을 맞이한 시어머니가 집에서 논문 집필을 하고 있어서 소음에 예민해가지고 자기도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주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딸이랑 통화를 할 때마다 예민해지는 것 같은 말투와 목소리도 영 마음에 걸리고 그러지 말고 시간 내서 한번 저녁이라도 같이 먹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하니까 매달 제사 핑계를 대면서 은근히 저와 만나는 걸 피하는 눈치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딸의 태도를 오해해서 시집을 가고 나니 친정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내고 싶은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사위에게도 연락을 했죠. 별일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그 사람이 별일 없다고 하면 별일 없는 거죠. 저희 잘 지내고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살림을 너무 못해서 저희 어머니가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있으시죠. 확실히 어머니가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게 그런 데서 티가 난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 안 생기게 제가 중간에서 잘 막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위는 오히려 시어머니와 제 딸 사이에서 생기고 있는 트러블을 막느라 자기가 요즘에 골치가 아프다면서 그런 걸 제외하곤 별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걸 찾아가 보길 해야 하나 뭘 어째야 하나 실체 없는 제 걱정과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습니다. 시집을 간 딸의 결혼 생활에 아버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재촉을 무시했다가 이미 한 번 아내를 잃어봤던 적이 있었던 저로선 불안한 마음이 왈칵 앞서서 일이 끝나고 무작정 시댁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죠. 응대하는 가정부에게 딸을 만나러 왔다 얘기를 하니까 잠깐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나더니 오늘 다 같이 외출하셨다고 하고 다음에 오셔라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어요. 분명히 창문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와 딸에게 문자를 남겼죠. 아버지는 네가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괜찮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제발 숨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털어놓아 달라면서요. 그것이 딸과 한 마지막 연락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 짧은 핸드폰 진동 소리에 전 잠에서 깨게 됐어요. 딸아이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낸 문자에 대한 답이겠거니 하고 졸린 눈을 얼른 뜨고 핸드폰을 열었더니 딸아이에게 와 있는 답장은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빠 시어머니가 날 너무 괴롭혀서 난 더는 살고 싶지 않아로 시작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유서로밖에 읽히지 않는 문자 내용에 전 큰 충격을 받아 황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연결음만 울릴 뿐 딸아이와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싶어 얼른 사돈댁으로 찾아가 보자 싶어 옷을 챙겨 입고 있는데 또 한 번 긴 진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번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전화였습니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정말 전해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소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더군요. 딸아이가 오늘 새벽 평창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 너무 충격적이라서 전화기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귓가에 온통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장례식장에 찾아온 시댁 식구들을 보자마자 전 안사돈의 멱살을 틀어주었어요. 박가사돈과 사위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그런 저를 뜯어 말렸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집안에서 유서도 발견되었던 터라 자살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경찰에게 전 딸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왔던 문자 메시지를 얼른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대체 이 집 식구들이 얼마나 우리 딸이를 괴롭혔으면 그 착하고 순한 애가 그런 선택을 한단 말입니까? 우린 절대 스스로 목숨 끊고 그럴 애가 아니에요. 예? 선생님, 지금 힘든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요. 이미 집안에서 우울증 약도 발견됐고요. 평소에도 계속 우울감을 호소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유서에서도 시댁이 괴롭혔다는 얘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며느리를 괴롭혀요. 지금 학계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분들인데. 지금이야 어떻게든 남 탓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미 자살로 해가지고 수사 종결 나는 분위기니까 괜히 일 더 들쑤시고 귀찮게 만들지 마시고 이쯤에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시죠.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요. 뭐? 경찰이란 인간이 이 문자를 보고도
감히 그따위 말을 싸질러? 내가 니놈들 죄를 어떻게든지 다 밝혀낼 거야. 우리 딸 이대로 가면 억울해서 눈도 제대로 못 감을 거라고 알아들어? 내가 니네 죄들을 어떻게든지 낱낱이 밝혀낼 거니까.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같은 집에 살던 며느리가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사고 처리를 하고 경찰들에게 자살 입증을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인 제가 눈이 안 뒤집히고 배기겠어요. 그 경찰이란 놈은 대체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은 건진 몰라도 저에게 이미 다 끝난 일을 귀찮게 만드시지 말라면서 은근히 사건을 더 키우지 않고 덮으려는 눈치였고 말입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딸의 편지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오로지 저 하나뿐이더라고요. 대체 우리 딸은 얼마나 외로운 시집살이를 했던 걸까 싶어서 가슴을 퍽퍽 치면서 딸아이의 영정 앞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정신이 아득해져 가는데 누군가 절 뒤에서 톡톡 치는 손길이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뭔가 낯이 익은 듯한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인가 하고 했더니 얼른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손길을 하고 본인을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라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폰으로만 얼굴을 봤던 그때 그 가정부구나 싶었죠. 대체 무슨 일로 절 부른 건가 싶었는데 제 손에 조그만 플라스틱 카드키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저 사람 취급해준 사람이라곤 따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말씀대로 억울한 죽음이에요. 전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그 집 사모가 어떻게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지 저도 눈만 마주치면 그 갑질에 매일같이 당하고 살았죠. 이제 어떻게 하실진 선택이시지만 전 이렇게라도 꼭 돕고 싶었네요. 그 마음만 알아주세요. 내일 아마 그 집 식구들 경찰 조사 마무리 받는다고 오후에 다 같이 집을 비울 거예요. 집에 있는 가정부들한텐 제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집안 정리하기 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찾아서 가지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나중이라도 제가 뭐 증언해야 할 거 있으면 솔직히 이제 이 나이 먹고 잃어버릴 게 뭐가 있냐 싶네요.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저도 딸 같아서 그래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제게 카드키를 쥐어주면서 그 집에서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던 건 오로지 제 딸 하나밖에 없었다면서 저를 돕고 싶다고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시라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저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전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카드를 받아들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약속한 시간이 되고 전 비어있는 딸의 시댁 문을 열어 젖혔죠. 미리 연락을 받은 가정부 아주머니들은 약속한 것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다 같이 제 손을 꼭 붙들고 지금부터 집에서 뭘 하시든지 자기들은 못 본 걸로 하겠다면서 저 대신 망을 봐주셨고요. 그렇게 딸의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안에 숨겨놓았던 딸의 일기장과 딸애가 침대 밑에 몰래 숨겨두었던 진단서 뭉치를 발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딸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시집가고 난 이후에 얼마나 시부모에게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는지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전 한 번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떼어놓고 고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딸애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정황들도 일기장에서 다 드러나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구구절절 얘기하긴 했지만 딸의 일기장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타살이었다고요. 명예를 중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그냥 유치하게 저희 딸아이 하나를 놔두고 집안이며 환경을 가지고 깔보고 무시하고 인간답지 않은 취급을 하며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것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죠. 전 그 증거들을 모조리 챙겨서 사돈댁이 진술하고 있는 경찰서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자기들을 제 딸의 죽음과 절대로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뻔뻔한 인간 안사돈의 멱살을 그대로 잡아 올려서 귓방망이를 날렸죠. 경찰관들이 말릴 새도 없이 바깥사돈 사위의 뺨도 차례로 날렸습니다. 돈을 받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관에게 빼도 박도 못할 집에서 발견한 증거를 내밀었죠. 증거를 받아든 경찰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사돈이 저걸 어떻게? 아니, 대체 무슨 수로? 우리 집에 몰래 들어가기라도 한 거예요?
이거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세요. 저한테 죄가 있으면 뭐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 죄를 묻기 전에 우리 딸 저렇게 만든 이 사람들 죄부터 제대로 따져 물어주세요. 경찰이라면 응당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제가 몽땅 고소하겠습니다.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아휴, 내가 못 살아, 정말. 고소장 절대 접수하지 마세요. 야, 너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너한테 1년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만데? 너 이 사건 제대로 못 덮으면 내가 아주 네 모가지 날려버릴 줄 알아? 지금 경찰관 매수했다고 자백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들 단체로 아주 정신이 나갔구만. 뭐 하고 있어? 당장 피의자 전환하고 고소장 접수 안 하고. 그렇게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고 사돈댁 식구들은 나란히 유치장에 갇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아 처먹은 경찰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정부 아주머니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조사 과정에서 여러 죄들이 줄줄이 밝혀진 덕분에 고소장 접수는 수월하게 진행됐고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확실시 되었다고 하니 이제 저희 딸도 조금은 눈을 편하게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못난 아버지도 조금은 딸의 복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싶은 우리 딸아, 평생 너에게 모자란 것만 주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디 그 세상에선 시댁도 그 누구도 괴롭힐 수 없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못난 아빤 네 목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단죄받는지 지켜보다가 네 뒤를 따라가마. 보고 싶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빵집 사장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직원들도 여럿 있는 나름 규모 있는 가게랍니다. 그랬던 제가 6개월 동안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저의 하루는 아이들 등원으로부터 시작했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나면 그때부턴 시어머니와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시어머니께선 눈길에 넘어지면서 허리와 팔을 좀 다치셨는데 그때부터 제 계획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해야만 했답니다. 진짜 솔직하고 합가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인 평범한 고부간의 관계조차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사이였거든요. 어떤 분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싸울 군번이냐고 잔소리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이랍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결혼 전부터 시작됐어요. 전 고등학교 때부터 파티쉐를 꿈꾸며 제빵 학원을 다녔습니다. 디저트라고 하면 환장을 하는 어린 시절부터 저의 꿈은 오직 저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하던 빵집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꼭 문을 닫을 시간쯤 되면 나타나서 빵을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억에 남았죠. 본인이 고백하기론 절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왔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할지 그냥 넘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뛰어난 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엽거나 늘씬한 몸매를 가진 것도 아니거든요. 당시 제 머릿속엔 빵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서 꾸미고 다니지도 않았고 트레이닝복을 아래 위로 맞춰 입고 다니기만 했었으니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가 엄청 빛나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초반엔 대차게 거절했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제빵에 관심이 많아서 시작하기도 했지만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기에 뭔가 집에 있는 것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도 컸기 때문에 연애에 정신이 팔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절 챙겨주더라고요. 그 마음에 흔들리게 됐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연애 초반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어요.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선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며 반대를 하셨거든요. 당시 남편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반이었고 전 고졸의 빵집 직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어머니 눈엔 제가 마음에 들 수가 없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몰라도 제게 전화를 하셔선 당장 헤어지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 당황스러웠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처음 들어보는 욕들이 난무하더니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고작 연애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이별 통보를 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당연히 놀라서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할 테니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고 제게 매달렸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의 전화가 더 왔지만 전 차단을 하고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날의 사건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날은 졸업 시즌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주문이 들어온 케이크 반죽을 해두고 생지를 만들고 나니까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날이었죠. 점심이 넘어서야 겨우 주문량을 맞추고 쉬고 있는데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홀 담당하는 알바생이 잔뜩 붉은 얼굴을 하고서는 저더러 좀 나와보라고 했어요. 전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겁에 질린 알바생은 빨리 나와보라고 재촉하기만 했고요. 홀로 나갔더니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성분이 허리에 손을 딱 얹고선 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바로 파악했습니다. 너구나. 우리 아들 홀린 꽃뱀이. 딱히 예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 아들을 꼬여냈니? 여긴 영업장이에요. 나가서 얘기하시죠. 내가 왜? 네가 어떤 년인지 사장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멀쩡하게 생겨서는 손님한테 꼴이나 치는 더러운 년.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가 쏟아내는 막말에 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홀에 있던 손님들이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뚜껑이 열려버린 전 진정이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선 배운 것 없이 잘한 티 난다고 하시며 돈을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고 하셨어요. 소란의 사장님께서 달려 나오셨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전 겨우 소리를 낮추고 나가서 말씀하시라고 했죠. 나가기는 어딜 나가? 너랑 할 말이 있겠니 내가? 그냥 딱 여기서 말해. 헤어진다고.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하고 가당키나 하니?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주제에 어디를 넘봐? 당장 떨어져. 앞길 막지 말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생각 없다는 년이 우리 아들이랑 묶어서 말을 해. 내가 너 같은 년들 머릿속을 모를 줄 알아? 결혼 생각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가시죠. 자꾸 여기서 소리 지르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리고 아주머니한테나 대단한 아들이지 저한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께선 경찰을 부르겠다는 소리에 그제야 헛기침을 하면서 만에 하나 만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빠른 걸음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사장님께선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혀를 내두르셨죠. 전 민망함과 죄송스러움에 어쩔 줄을 몰랐고 사장님께선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께선 저런 사람과 얽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절 토닥거려 주셨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개판을 치고 가신 뒤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만큼은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무조건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선 제가 남편이랑 당장이라도 결혼할 것처럼 하셨지만 당시에 전 결혼의 기억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결혼을 생각하기에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저 제 앞가림하기에도 바빴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지만 전 바로 남편을 차단해 버렸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이고 절 찾아와선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수는 없냐고 했고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또 빵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 홀에 사장님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저와 만나게 해줄 수 없으며 빵집에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높이거나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긴장을 하신 것인지 군소리 없이 나가버리셨어요. 전 그 모든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오후가 되어 급하게 근처 교회에 케이크를 배달하고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께서 빵집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또 찾아오셨나 하고 헤어졌으니 오지 말라고 말했죠. 헤어져? 헤어졌다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 얼마나 내 욕을 해뒀으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아주 너 진짜 대단하다. 전 그런 것까진 모르겠고요. 두 번 다시 아주머니 아들 만날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헤어지니 뭐니 말하지 마시고 아드님이랑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내 아들 꼬여서는 귀 닫게 만든 년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께선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곤 모든 일의 원흉이 저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전 고통스러움에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가게 앞이라 홀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도와주었고요. 시어머니께선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얼굴에 집어던지며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이 나오시자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셨죠. 머린 다 뜯겨서 산발이 된 전 제 앞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그 속에 얼마가 들어있었을지.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딱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넣어두기엔 좀 애매한 금액 아닌가요? 사장님께서도 헛웃음을 터뜨리며 먹고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기에 억대는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실 정도였답니다. 전 그 돈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돌려주고 두 번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었고 실제로 저흰 그렇게 헤어졌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전 그렇게 인연이 정리됐다고 생각했죠. 남편을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전 죽어라 돈을 모은 덕분에 동네에 아주 작은 빵집 하나를 오픈했어요. 그 사이 연애도 2번 정도 했고 가슴 아픈 이별도 해봤고요. 대학에 욕심이 생겨서 대학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집에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정확히 저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너 없인 정말 안 될 것 같아. 부모님 반대는 내가 어떻게든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난 깔끔하게 정리했고 오빠네 어머니와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 전 단칼을 거절했지만 남편은 펄쩍 뛰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더군요. 자기는 분명 유학을 가기 전에 제게 편지를 보냈고 유학 중에도 편지며 메일이며 꾸준하게 보냈다고요. 당시 그런 일을 겪고 제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중간에 어긋난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메일이라니 전 그런 걸 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엇갈렸던 인연이라면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는지 꾸준하게 절 찾아왔고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날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던 시어머니의 얼굴이란 정말이지 어지간한 공포 영화의 여주인공의 표정 저리 가라 정도더군요. 남편은 저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선 절 보자마자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일남 이녀의 둘째로 위아래 여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저를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왜 저를 보고 저런 표정을 지을까 이상하긴 했죠. 제가 형님은 만난 적이 있어도 아가씨는 처음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만난 그 자린 간단히 말하자면 아주 개판이 됐습니다. 너 저런 년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걸 집에 들인다는 거야?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설사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해도 이 사람 앞에서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오냐고. 시어머니께선 면전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자신이 죽기 전까진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과거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고 반발하고 싶어지면서 나도 당신 아들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외쳤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남편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갔기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말 정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남편이랑 살지 시어머니랑 사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그 말들이 상처가 아니었다면 그건 거짓말이었겠지만요. 그렇게 개판인 상태로 자리가 마무리된 이후 역시나 시어머니께선 저희 가게에 오셔서 만들어둔 빵을 다 엎어버린다거나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절 단념시키려고 하셨어요. 동네 장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나면 제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더군요.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나왔으면 결혼을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악을 쓰고 반대를 하시니 반대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참 대책이 없긴 했습니다. 오래 갈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반대는 남편의 단호함과 형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에 한풀 꺾여버렸어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대뜸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상태라 저흰 당황스러웠죠. 전 순간 절대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허락은 하셨지만 여전히 절 못마땅해 하시는 분인데 만약 같이 살게 된다면 절 못 살게 굴어서 쫓아내지 않으실까 싶더라고요. 제가 먼저 지쳐 쓰러지도록 말이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아파트까지 마련했으니 무조건 분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펄쩍 뛰시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분가하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선 원래 자기 아들은 이렇지 않은데 저 때문이라고 또 탓을 하셨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질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께선 절대로 하시면 안 될 말까지 하셨어요. 저게 뭘 할 수 있다고 덜컥 분가야? 적어도 10년은 데리고 살면서 가르쳐야지. 엄마 없이 커서 살림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네 입맛을 알기는 하니? 우리 집 손맛이라도 가르쳐 놔야 어디 가서 욕은 안 먹겠지. 제가 저보다 어른이시니까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엄마 없이 컸다는 말이 저한테 얼마나 상처일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뭐만 했다고 하면 제가 못 배웠다고 하시는데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어머님은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데요? 지금 그게 어른한테 할 말이야? 못 배워 처먹은 것이 어디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낼 생각이냐?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서울대 졸업장에 유학 가서 석사도 딴 건 물론이고 덜컥 대기업에 입사도 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출산 여자들만 해도 한 트럭이야. 너 같은 건 명함도 못 내미는 알아들어? 고작 빵 쪼가리나 만드는 주제에 어디다 대고. 그만 좀 하세요. 트집도 적당히 잡으시라고요.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려고 하자 남편이 나서며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흑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조금만 참을 걸 그랬나 잠깐 후회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이어지는 말에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오히려 충격을 받은 쪽은 저와 시어머니였답니다. 자꾸 이 사람한테 말씀 함부로 하시면 저희 여기 안 옵니다. 보실 때마다 화만 내실 텐데 굳이 서로 얼굴 붉혀가며 만날 이유가 있나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아니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야? 어머니야말로 그만 좀 하세요. 어차피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세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사람 마음 오죽할까요?
시어머니께선 남편의 말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니 입을 다무셨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너무 심했던 거 아니냐고 슬쩍 물었죠. 그래도 아들이라고 애지중지하셨을 텐데 시어머니께서 꽤나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그리곤 자기 때문이라면 괜찮으니 시댁과는 거리를 좀 두자고 말했어요. 시댁에 행사가 있으면 자기 혼자만 다녀오겠다고 하면서요. 물론 그렇게 하면 저야 편하겠죠. 저 싫다는 사람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론 제가 빠지면서 저 때문에 괜히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행사 때 남편이 말려도 꾸역꾸역 시댁에 인사를 갔답니다. 시어머니의 날선 소리에도 조금씩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귀 닫기 스킬도 점점 쌓여갔고요.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뻔질나게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남편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못한다는 핑계를 삼아 반찬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 남편은 뭐든 잘 먹는 편이라서 딱히 가리는 반찬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저나 남편이 소식을 하는 편이라 반찬도 넉넉하게 만들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제가 남편을 굶긴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살림을 하는 집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느냐고 화를 내셨죠. 아주 내 아들을 굶겨 죽일 작정이냐?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라고는 고작 과일에 밑바찬 대여섯 가지 뿐이라니 도대체 넌 아침에 내 새끼 아침은 차려주는 거야? 저희는 아침 각자 챙겨 먹고 나가는데요, 어머니. 제가 가게에 새벽 일찍 나가서요. 뭐? 아, 그럼 우리 아들 빈속으로 출근시킨다는 거야? 넌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어디서 집안의 가장이 출근을 하는데 그따위야. 어디서 배운 건지. 하긴 보고 자란 것이 있어야 그것도 알지. 시어머니의 레퍼토리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는데요. 늘 우리 아들이 어쩌구로 시작해서 제가 못 배웠기 때문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면역이 생겼죠. 전 시어머니께서 잔소리를 계속 하시는데도 단답형으로 짧게 대꾸만 했어요. 이런 저의 행동이 시어머니의 분노를 산 것은 당연하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선 집을 구석구석 뒤져보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지적하고 계셨죠. 전 저걸 언제 다 치우나 속으로 한탄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올려둔 쿠션이 더럽다고 하시면서 제 쪽으로 던지셨는데 딱 타이밍 좋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벙찐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당황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당장 나가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갔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일체 저희 집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거리감을 두고 지낸 사이에 저희 가족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가 둘이나 태어났죠. 그 일로 정말이지 큰 소란이 있었답니다. 큰애가 딸아이인데 시어머니께선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육아를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키우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멀쩡히 엄마인 제가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키우시겠다니요. 물론 제빵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네 손에 맡겨뒀다가 무슨 꼴을 볼 줄 알고. 됐다. 어디 말은 제대로 하겠어. 글자는 제대로 익히고 더러운 버릇이나 들지. 그러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내가 키울 테니까 넌 그냥 그 빵 쪼가리나 만들어.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제가 키웁니다. 엄마가 처음이니 당연히 서툴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실 생각이거든. 그이한테 하세요. 아주 아들이 네 편을 들어준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잘한다. 어? 언제까지 네 편일 줄 알아? 눈에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면 너 같은 건 길거리 뒹구는 담배꽁초만도 못한 취급이나 받을 거야. 알겠어?
제가 남편을 들먹거리며 시어머니에게 맞서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아무 말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시어머니 성향으로 봐선 이걸로도 부족하다 싶었답니다. 시어머니와 그 일이 있다 보니 전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꼼꼼하게 챙겼답니다.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 여기저기 지인들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제에게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시키기도 했고 아이에게 과하게 엄하게 굴기도 했거든요. 아이가 워낙 착해서 말도 잘 듣고 떼쓰는 것도 없이 잘 커졌답니다.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 사이인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이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시어머니와 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그런 저희 고부간의 사이가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시어머니께서 다치신 일로부터 시작됐어요.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께선 내리막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넘어지셨는데 그러면서 허리와 오른팔을 다치셨죠. 크게 수술을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처럼 빨리 좋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오른팔은 마비 증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병원에서도 꽤나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시누이들과 남편은 퇴원 대신에 병실에 계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집을 부리시며 퇴원을 강행하셨고요. 혼자 계시는 것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저한테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면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말에 전 미처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형님은 간병인을 쓰면 되지 꼭 제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고 하셨고요. 하지만 아가씨는 손주들을 보면 몸이 좀 더 빨리 좋아지지 않겠냐고 하면서 저한테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어도 되었을 텐데 저도 나이를 먹는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말이죠. 저와의 결혼을 기점으로 완전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전 잠깐이지만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완쾌되실 때까지만 지내자고 했죠. 정말 괜찮겠어? 분명 어머니 아프다고 당신한테 더 화낼 텐데 나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라면 전혀 그럴 필요 없어. 난 지금도 상관없으니까. 물론 시어머니와 여전히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크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랑 어머니 사이가 서먹한 것도 보기 싫고 당신 나 때문에 그동안 시댁 어른들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었잖아. 이번에 그냥 모른 척하면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한데 까짓거 내가 몇 달만 좀 참아보지 뭐. 그동안 남편이 저 대신 싫은 소리, 나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별난 시댁 어른들은 며느리는 어디 가고 너만 오느냐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저에 대해 나쁜 소리만 하고 다니셨는지 다들 제가 남편을 이리저리 손에 올려두고 조종하는 그런 여자로 알고 계시거든요. 합가 초반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나름 남편과 아이들 시선을 생각해서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만 겨울을 보낸다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이는지 형님이 종종 찾아와 주기도 했고요. 형님이 워낙 강력한 제 편이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도 형님이 있으면 뭐라 하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시댁에서 합가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시어머니께선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한 달간 무슨 수로 참으셨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건 무슨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이런 맛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 거냐?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혀까지 문제가 있는 줄 알아? 너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이렇게 음식하는 거지? 나 복장 터져 죽으라고.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서라도 싱겁게 드셔야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매운 것들은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음식을 피하려고 했지. 어디 이렇게 멀겋게 먹으라고 했냐?
돼지 새끼들도 안 먹겠다, 이런 건. 음식 맛을 가지고 짜증을 내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빨래를 기껏 해두면 주름이 졌다고 빨래통을 뒤엎어버리는 일이 있거나 멀쩡하게 씻어둔 옷들도 다시 빨아오르고 던져버리는 일도 계셨죠. 어머니, 말로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다 던지시면 어떡해요? 왜? 이번에도 내 아들한테 이르려고? 고자질에서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놨으면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그리 머리를 쓰는 거냐, 응? 그이한테 얘기해봤자 어머니께서 안 달라지실 텐데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짜증이 나더라도 말로 좀 하세요. 한두 살 애도 아니고 이렇게 집어 던지시면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한두 살 내? 이년이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좀 보라지.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시어머니께선 제 말에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 점점 시어머니의 신경질을 적당히 무시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뭐하러 합가를 해선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 나름 견딜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딱 이대로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병원에서도 경과가 좋다고 하셨으니 정말 금방이라고 생각했죠. 비록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아프다, 몸이 불편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셨지만 병원에서도 물리치료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운동을 챙겨 하면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합가의 목표는 아이들과 시어머니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겐 할머니라는 존재가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애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아이들이 뭘 기억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함께 살면서 많이 좋아졌답니다. 겨우 화가 많은 할머니 단계로밖에 변화하진 못했지만 그게 어디예요? 싫은 할머니에게 말이죠. 아이들이 할머니를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종종 보이자 합가의 고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답니다. 합가를 하면서 하나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얼굴도 처음 보는 남자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으론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업을 대리로 해주는 사람들이라는데 제 눈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도 말을 했는데 남편도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부분이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의 말처럼 회사 일로 찾아오는 것이니 이상하게 볼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녀가면 꼭 시어머니께서 한동안 싱글벙글 하셔서 저라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다 가끔은 저를 똑바로 노려보시며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하기도 하셨고요. 이 말의 의미를 실제로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답니다. 그날은 집에 난방비와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날이었어요. 난방비가 대폭 상승해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컸죠. 나름 인터넷을 보면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식구들이 이것도 아이가 있다 보니 줄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선 고지서를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식탁으로 던지시더라고요. 반찬 국물이 이리저리 튀었지만 시어머니께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게 뭐냐? 고지서네요. 어머니께서 들고 오셨잖아요. 그래, 내가 들고 왔다. 내가 직접 봤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렇게 낭비가 심한 줄도 모르고 지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선 난방비를 보라고 하시면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화를 내셨어요. 확연히 지난달이나 작년보단 높아졌더라고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쓰실 때보다야 당연히 올라야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무슨 난방을 이렇게 켜두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넌 뭐하는 애니? 응? 세상에 이번 달 난방비 나온 것 좀 봐. 아주 흥청망청. 어머니, 작년과 비교하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는 저희 가족도 들어와서 사는데 혼자 쓰실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다른 집에 비해서 적게 나오는 편이네요. 누가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쓰는 거 아깝다고 하디?
너 말이야, 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따뜻한 물도 많이 쓰고, 심지어 밤에 보니까 혼자 처차 빠져서 자는 주제에 아주 그냥 바닥이 뜨끈뜨끈하더라. 하지만 어머니, 그날은 역대급 한파라고 다들 난리가 났을 때잖아요. 저 그날을 제외하고는 난방 틀어두고 잔 적이 전혀 없거든요. 한파가 뭐 어때서, 응? 나 젊을 땐 이것보다 몇 배는 더 추웠어도 그렇게 안 틀고 지냈다. 고작 이 추위에 무슨 난방 타령이야?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이렇게 날리느냐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 역시 지지 않고 이 정도는 난방비 나온 것도 아니라며 소리를 높였어요. 제 반응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선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그리고는 누군가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 배가 고프면 나오시겠지 싶어서 혼자 점심을 먹고 시어머니 식사는 그대로 둔 상태로 제 방에 들어왔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에게서 급하게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는 말과 함께 몇 가지 옷을 좀 챙겨서 나와달란 연락이 왔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집을 나섰죠.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함께 집으로 들어갔더니 언제 화를 내었다는 듯이 어머니께선 기분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게는 아까 너무 예민하게 말했다고 사과까지 하셨고요. 전 왜 이러시나 싶었지만 그저 전기세나 난방비에 신경을 쓰이겠지만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춥게 지내지는 말자고 말씀드렸답니다. 다음 날 정말 이제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전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하고는 빵집에 다녀왔어요.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곧 친구들이 오는데 창고에서 박스 하나를 좀 가지고 오라고요. 시어머니 댁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반지하 창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곳엔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주 중요한 것이니 꼭 꺼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시키는 대로 손전등을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냉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춥다고 중얼거리며 몇 걸음 걸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발을 헛딛고 소리를 지르며 굴러 내려갔습니다. 계단에 몸을 부딪힌 전 안 아픈 곳이 없었죠.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이 부러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원래 예로부터 천한년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우리 아들 등 뒤에 숨어서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이번 기회에 내가 버릇을 고쳐주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짓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시는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값싼 티가 줄줄 흐르는 꼴이라니.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 따박따박 하지를 않나. 시어머니께선 제가 뭐라고 더 말을 하기도 전에 가만히 생각하며 반성하라고 하시면서 지하실 문을 닫으셨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짙은 어둠 속에서 전 겨우 몸을 바로 했어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괴성을 지르고 싶을 만큼 아팠지만 전 꾹 눌러 참았답니다. 손전등을 켜려고 했지만 굴러 떨어지면서 고장이라도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전 더듬거리며 폰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전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특히 둘째는 엄마 바라게여서 제가 없으면 절 찾아다닐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첫째는 입이 짧아서 유치원에서 주는 건 제대로 먹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 꼭 간식을 챙겨줘야 하는데 하며 걱정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온몸이 점점 오들오들 떨려오더군요.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의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창고에서 먼지투성이의 이불을 찾아 몸을 감싸곤 꾸역꾸역 계단을 기어 올라갔어요. 열쇠는 언제 새로 바꾼 것인지 단단하게 새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불렀는데도 밖은 고요했죠. 아이들 소리가 조금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대신 신발을 질질 끄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성하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힘이 남아 돌지.
백날 그렇게 두들겨 봐라. 애들이 들을 수 있나? 애들은 이미 내가 막내 집에 보내두었으니까.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지금 어머니 하시는 행동, 이거 다 범죄예요. 이렇게까지 절 미워하실 건 없잖아요? 저 어머니 며느리로 산지 자그만치 10년이에요. 네가 무슨 며느리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없다. 그리고 10년이 뭐야? 100년?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너 같은 년은 우리 집 사람이 될 수 없어. 온몸 구석구석 천박함이 줄줄 흐르잖아. 이런다고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머니, 문 여세요. 이제 그만하고 문 여시라고요. 시어머니께선 아직 말할 기운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선 멀었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시간이 더 흘렀을까요? 제 몸은 추위에 점점 떨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다친 다리 때문인지 열이 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문에 기대어 점점 흐려지는 정신줄을 겨우 붙들고 있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리 한쪽이 옥신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누구든 저를 꺼내주길 바라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지 다시 눈을 떴을 땐 창고에도 옅은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계단 주변을 더듬거렸어요. 그리고 틈새에서 제 핸드폰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전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신호를 찾아 움직였지만 창고 어디에서도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전 절대로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여기를 살아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생각뿐이었죠. 전 창고 입구에 바싹 붙어서 조금의 신호라도 잡히길 바라며 열심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머리끝이 설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결국 전 신호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전 급히 남편에게 살려달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죠. 부디 남편이 제 문자를 받았기를 기도하면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뜬 건 병원에서였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죠. 형님이 아가씨를 붙들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가 몰랐다고? 너 그렇게 등신이야? 갑자기 엄마가 애들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못 느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야. 난 그저 언니가 많이 바쁜가 보다 했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시끄러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번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오빠, 진짜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애들 봐준 것밖에 없어. 정말이라니까? 형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무섭게 아가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 역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셨고요. 전 떠지지 않는 눈을 겨우 밀어 올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병실안이 고요해지더니 남편이 허둥거리며 제게 다가오더군요. 남편은 정신이 드느냐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찾았죠. 형님께선 아이들은 무사히 자신이 데리고 있으니 몸이 괜찮아지면 데려오겠다고 하셨어요. 전 당장이라도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형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더 많이 놀랄 수 있으니 참아야만 했습니다. 형님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욱신거리는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부러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바람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하더군요. 급히 수술을 했지만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요. 전 그제야 남편을 바라보며 문자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절 세게 껴안고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살려달라는 제 문자를 받은 남편은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선 갑자기 집으로 들어온 남편을 바라보며 당황하신 것도 잠시 제가 말없이 나가서는 소식이 없다고 하셨죠. 남편을 옷이며 신발이며 어느 것 하나 사라진 것이 없다 보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끝까지 제 욕을 하시면서 잔소리 좀 했더니 그대로 나가버렸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고 했어요.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형님이 아닌 아가씨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선
무엇인가 시어머니께서 숨기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걸 눈치챘죠. 평소 제가 아가씨보단 형님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지하실 입구를 쳐다봤는데 평소엔 놓여 있지도 않는 리빙 박스들이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문을 열까봐 걱정이 되신 시어머니께서 막아두신 것 같았죠. 남편은 왜 리빙 박스가 밖에 나와 있냐고 물었고 시어머니께선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을 줄이셨는데 거기서 남편이 심상치 않음을 간파하고 지하실을 보겠다고 나섰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선 먼지밖에 없을 텐데 뭐하러 확인을 해보느냐고 남편을 막아섰고 그런 행동들이 남편의 의심을 사면서 결국엔 지하실 문 앞에 리빙 박스들을 다 치웠는데 새 것이나 다름없는 손잡이를 보곤 깜짝 놀랐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열쇠가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자신은 모른다고 잡아떼셨더군요. 남편은 힘으로라도 열어야겠다 싶었는지 말리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고는 문을 부쉈고 결국엔 입구에 쓰러진 절 발견했다고 해요. 차갑게 얼어있는 절 발견한 남편이 급히 119를 불러 전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게 된 것이었죠. 난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러게 내가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지. 처음엔 잘 지내기도 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엄마가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한 거야? 야, 넌 알고 있지? 너도 공범이잖아. 공범은 내가 무슨 공범이야? 아가씨는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 형님 앞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며 자신은 모른다고 했지만 병실에 있던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닥달을 하자 겨우 눈치를 보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며느리로 찍어둔 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여자가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뒤론 그 여자 얘기만 하셨다고 해요. 집안이며 스펙이며 나무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여자라고 하면서 그쪽 집에서도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이번에 저를 쫓아내고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 한다고도 말하셨다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형님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시어머니께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며 당장이라도 병원에 입원시키고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아가씨에게 언제부터 알았는지 물어보니 왜 자신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야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설마 행동으로 옮기실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난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어머니 정신병원에 쳐 넣어버리던가 아니면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안 나타나게 할 거야. 말리지 마. 엄마가 저지른 행동은 범죄야. 이건 징역을 살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그래도 오빠, 다 엄마가 오빠 잘 되라고. 안 닥쳐? 나 잘 되길 바라셨다면 그렇게 나오실 수가 없어. 다 엄마 욕심 때문이지. 문자를 조금이라도 늦게 봤으면 애들은 엄말, 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다고. 알아? 남편은 무섭게 화를 내며 어떤 방향이든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은 부모 자식의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병실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형님이셨어요. 형님은 차마 시어머니께서 교도소에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정신병원에 넣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쁜 행동인진 알지만 시어머니의 남은 인생은 정신병동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냐고 말했죠. 전 단박에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하루 갇혀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제겐 그 하루가 전부는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형님과 아가씨를 내보냈습니다. 아가씨는 그래도 시어머니 아니냐며 그저 용서하라고 했고 형님은 그런 아가씨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가고 전 남편에게도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다소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밀어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고는 병실을 나가더군요. 병실에 혼자 남은 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가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차가운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곱씹어보며 철저하게 후회했으면 좋겠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론 잠깐 살고 나오면 끝인 그곳보단 평생을 정신병동에서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어느 쪽이든 철저히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꼬박 하루를 고민한 전 남편에게 병원의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자세한 얘긴 들은 적 없지만 전 딱 한 번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적이 있어요. 바로 일주일 전이죠. 형님께선 말리셨지만 전 시어머니께 멀쩡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절 보자마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는 왜 살아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리곤 절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고요. 간호사들이 급히 시어머니를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그저 마지막이 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만 있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더라고요. 병원을 나서면서 전 형님께 무조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담담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기만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